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앤 이슈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돈봉투 수수 의혹이 불거진 정우택 의원의 공천을 취소한 데 이어 5.18 폄훼 발언 논란이 제기된 도태우 후보의 공천도 전격 취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목발 경품 발언과 관련한 거짓 사과 논란을 이유로 정봉주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어제 밤늦게까지 논의를 이어간 끝에 대구에서 공천장을 거머쥔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재검토 요청에도 공천을 유지하기로 했던 결정을 이틀 만에 스스로 뒤집었습니다. 공관위는 5.18 폄훼 논란으로 두 차례 사과문을 올린 뒤에도 부적절한 발언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광주를 포함한 호남 지역 지원 유세에 나서는데 이와 무관치 않은 조치로 해석됩니다. 정상적으로 추천받으려면 5.18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뭐 다른 발언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국민의힘 공관위는 돈봉투 수수 의혹이 불거진 국회 부의장 정우택 의원의 충북 청주상당 지역구 공천도 취소했습니다. 대신 옆 지역구 경선에서 패한 대통령실 출신인 서승우 전 충북도 행정부지사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정우택 후보에 대한 불미스러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 및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으로 판단하게 됐습니다. 전격적인 공천 취소 결정은 어젯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뤄졌습니다. 목발 경품 발언 논란이 불거진 정봉주 후보가 공천장을 거머쥔 서울 강북을 지역구에서 후보 재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 후보가 비명계 현역 박용진 의원과의 경선에서 승리한 지 불과 4일 만입니다. 민주당은 목함줄의 피해 용사에 대한 거짓 사과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당원 당규에 따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안을 파악해서 상응하는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후보는 관련 유튜브 발언이 알려지자 당시 당사자들에게 유선으로 사과했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거짓 해명 논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부적절한 언행, 사회적 물의를 빚는 행동으로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는 경선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라 차점자가 승계받는 개념은 아니라며 조만간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를 소집해 전략 공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국민의힘이 5.18 폄훼 비판 등을 받았던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전격 취소한 가운데 장해찬, 조수연 등 부적절한 발언 논란에 휩싸인 다른 후보의 거취 판단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을 취소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살만하면 2번을 찍든가 집에서 쉬라는 발언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모두 막말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다른 후보들 발언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는 분위기죠. 네, 우선 국민의힘에선 지난 2017년 일본은 고양이, 조선은 생선에 비유하는 글을 SNS에 올려 일제 옹호 비판이 제기된 조수연 대전 서갑 후보와 과거 SNS에서 난교, 동물병원 폭파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한 장해찬 부산 수영 후보가 논란입니다. 당 일각에서 중도층 표심을 의식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장동혁 사무총장은 오늘 아침 기자들과 만나 장 후보 발언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어제 세종시 유세도중 발언도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2번을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라고 말한 게 국민의 편가르고 주권자의 투표 권리를 무시한 거란 지적이 제기된 겁니다. 이 대표 측은 오해 살 수는 있지만 정권 심판에 강조하는 의미였고 집에서 쉰다는 표현이 투표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양당은 막말 논란으로 공천 취소된 도태우 후보와 거짓 사과 논란으로 낙마한 정봉주 후보의 지역구에는 각각 전략 공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에는 서울 강남 갑을
대구 동군위갑과 북갑, 울산 남갑 등 모두 5개 지역구의 국민추천제 후보를 발표합니다. 범야권 비례연합 위성정당은 시민사회 추천 후보인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의 컷오프 문제를 두고 서로 물러서지 않으며 연대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야 양당 대표는 각각 호남과 PK 지역을 찾았죠. 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전남 순천과 광주, 전북 전주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당 약세 지역인 호남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격려하고 있는데 어젯밤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전격 취소한 것도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위원장은 여기에 더해 농축산물 가격을 잡기 위한 긴급 가격 안정자금 1,500억 원을 다음 주부터 추가 투입한다는 내용의 당정 협의 결과도 깜짝 발표했습니다. 농업 인구가 많은 호남 표심을 염두에 둔 거란 분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지난 1월 흉기 피습 사건 이후 처음으로 부산을 방문합니다. 사건 당시 초동 대처를 해준 경찰과 소방대원, 현장에서 염려해준 부산 시민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명할 계획인데요. 이보다 앞서 울산을 찾아선 국민의힘 도태우 후보의 5.18 관련 발언과 성일종 후보의 이토 히로부미 인재 발언을 언급하며 정권 심판론을 부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출국 논란에 대해서는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네, 국민의힘 수도권 후보 중심으로 정권 심판론의 빌미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한동훈 위원장의 역할이 필요하다거나 이 대사가 수사 종료까지 일시 귀국하고 대사 대리 체제로 돌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억지 도피 프레임을 씌워 선거에 악용하려 한다고 일축했습니다.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의도적으로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면 선거 개입이라며 이 대사는 언제든지 수사에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계속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단독으로 소집해 이 대사 출국 금지 해제 조치의 적절성 등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일본 동부 후쿠시마현에서 오늘 오전 0시 14분쯤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쓰나미 경보는 발령되지 않았고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전, 도호쿠전력의 오나가와 원전 등 인근 원전에서도 별다른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쿄전력은 절차에 따라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진행하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수동으로 중단시켰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새벽 일본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오염수 방류가 중단됐습니다. 정부는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우리 전문가를 서둘러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시 14분경에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리히터 규모 약 5.8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 후쿠시마 1원전 주변 지역에서 최대 진도 약 5약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오염수 방류를 중단해야 할 이상 상황에 해당하며 도쿄전력은 0시 33분에 방류를 중단하였고 우리 측에 곧바로 관련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오염수 방류가 중단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주요 모니터링 포스트 수치 등을 점검하여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도쿄전력 측 발표 내용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최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지진이 연이어 발생한 만큼 우리 정부도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IAEA 측과도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우리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해서 현장 상황을 보다 면밀히 확인할 계획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 사직 여부를 놓고 오늘 회의를 엽니다. 정부는 전공의와 이대생을 설득해야 할 교수들이 환자를 떠나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을 국민이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의대 교수들의 비대위 연합에 참여하는 대학도 더 늘었다고요?
네, 서울대와 연세대, 울산대 등 전국 24개 의대 교수들의 비대위의 연합은 오늘 저녁 7시 온라인으로 회의를 열고 집단 사직 여부를 결론 낼 예정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으로 환자 곁에 떠난 지 만 4주에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들까지 집단으로 사직할지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되는 겁니다. 이 가운데 서울대와 울산대 등 일부 의과대 교수 비대위는 각 대학별로 이미 사직 결의를 마친 곳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은 정부가 이번 주말까지 전공의 복귀를 위한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18일에 집단 사직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의대생 복귀를 위해 정부가 적극 대화하지 않으면 학교를 떠난다고 했던 교수들이 오늘 회의에서 집단 사직에 들어간다면 구체적인 행동 시기와 방식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경영 체제인 대학 종합병원에서 교수들마저 병원을 떠난다면 심각한 의료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부는 교수들마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을 국민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사직 대신 전공의들이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할 교수님들이 환자를 떠나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을 국민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걱정한다면 환자 곁으로 배움의 장소로 돌아오도록 설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앞서 교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설 경우 진료 개시 명령을 발동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어서 사직서 제출이 곧바로 의료 대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가운데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등록된 사례가 나와 정부가 파악에 나섰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명 이내 전공의가 수련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 뒤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수련병원장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전공의 수련 계약은 기간이 정해진 계약이라 사직이 제한될 수 있다며 전공의에게 내려진 진료 유지 명령이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는 전공의 행정명령에 대한 검토 없이 전공의 주장에 따라 사직 처리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입시부터 늘어나는 의대 정원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논의할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가 오늘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각 대학의 증원 신청 규모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배정 인원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역의대와 미니의대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집중 배정할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을 수도권의 20%, 비수도권의 80% 정도로 배분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공의 사직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집행부가 사흘 만에 경찰에 재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부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태구 의협비대위원장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출석에 앞서 김 위원장은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 공백의 해결책이 아니라며 정부가 전향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했고, 임 회장은 고발장과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며 윗선 지시를 받은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출석 과정에서 한 의협 관계자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대 신임생 2,000명을 정원하는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필수를 기피해야 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릴 거고, 정부도 좀 감정적인 내용보다는 이성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같이 다 함께 노력해서 의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강력한 공권력의 힘으로 저 이기적인 기득권 의사들을 굴복시킬 것이니 총선에서 투표로 보답해달라. 모두 달라붙어서 의사들 겁주는데 올인하는 나라에 동의하십니까? 전기 공급 문제로 운행에 차질을 빚었던 수도권 지하철 3호선 대화에서 구파발 구간 운행이 6시간 만에 재개됐습니다.
코레일은 오늘 오전 10시 10분 기준으로 긴급 복구를 마치고 상하행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장애 원인 파악을 위해 서울 방향 열차는 오늘 하루 동안 원당역에서 정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 4시 반쯤 수도권 지하철 3호선 원당에서 원흥역 구간에서 정전이 발생해 대화에서 구파발역까지 상하행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구간을 주로 이용하는 경기 고양과 파주 시민들이 출근길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치를 하기 이전에 있어서의 어떤 발언들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인이 아니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닐 겁니다. 정치인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합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여야 지도부가 어젯밤 막말 논란이 불거진 도태우 그리고 정봉주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막말 리스크가 승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 듣고 오시죠. 특히 이제 정치를 하기 이전에 있어서의 어떤 발언들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인이 아니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후보로서 정치를 하려는 사람 입장, 공직을 맡은 사람에서 한 발언하고는 아마 여러 가지 그 무게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반성의 정도라든가 여러 가지 점들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인이란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이 와도 임금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맨발로 기우제를 지내러 가지 않습니까? 비가 올 때까지 고통을 감내하면서 기우제를 지냅니다. 안타깝지만 정치인들은 자신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매우 엄중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확하게 사안을 파악해서 상응하는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막말 논란이 여야 할 것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다 보니까 이게 인물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드러날 사안을 왜 공천 과정에서 거르지 못했느냐 이런 부분을 여야 모두에게 지적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보완해야 될 점이 많죠. 예. 근데 이제 사실 일정상으로 보면 공관위가 구성되고 실제로 이제 공천 서류를 받기 전까지 예. 한 2주 정도 사전 조사하고요. 공천 서류를 받고 1, 2주 지나서 면접을 하고 면접 이후에 한 일주일 사이에 단수 추천 지역 무슨 경선 지역 발표를 해서 그 이후에 경선으로 가는 지역은 경선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공관위 구성부터 후보 특히 단수 지역 같은 경우에는 후보 결정까지 한 달 이내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격한 검증이 제한적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전에 막말 논란이나 처신 논란으로 문제가 된 분들이 있어요. 이미 공개돼 있는데 이분들을 걸러내지 못한 것은 이 공관위의 실책이다. 이건 지적해야 되고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향후에 공천은 사전 조사 기간, 사전 검토 기간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방법을 개선한다든지 하는 보완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세세하게 다 볼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기도 맞습니다. 한데 그럼에도 이제 막말과 관련해서는 과거 총선 때도 워낙
한마디 말로 그 판세가 바뀌기 때문에 좀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중요하게 그런 부분을 좀 아쉬움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천 과정의 시간에서는 당이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후보자가 그 추천이 끝나고 나면 이제부터는 이제 국민들이 후보자를 검증하는 시간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국민들이 그 후보자 개개인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는 셈인 건데요. 과거에는 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영상 미디어 중심 또 SNS 중심으로 넘겨가다 보니까 이 과거의 후보자가 어떤 생각과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가 여실하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각 후보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무게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자신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제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면 빠르게 삭제하거나 사과하거나 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여전히도 지금까지도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그런 거 기록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고 있지 않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일 때 유권자들은 그 후보에 대한 책임을 당에 물을 수밖에 없고 그 책임이 당이 부담이 되는 상황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가는 그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유권자의 검증의 시간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유권자의 검증을 토대로 당의 대응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장해찬 후보 또 조수현 후보도 지금 막말 논란 때문에 장동혁 사무총장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한번 고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판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도태우 후보나 이렇게 다른 후보들의 공천을 취소한 사안하고 이건 눈높이를 같이 맞춰서 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동훈 위원장이나 국민의힘의 공관위에서 국민의 눈높이라는 말씀을 입에 담을 수는 없는 것다. 지금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에 청년을 대표하는 청년 정치인 아닙니까? 그 몫으로 청년 최고위원이도 됐고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도 그 매우 크게 어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장해찬 후보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많은 발언들, 뭐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뭐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청년들한테 징징댄다, 뭐 이런 정도 표현, 제가 제일 그 낮은 수위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청년들을 비하하거나 폄훼하는 듯한 발언들을 했다거나 또는 조수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저는 좀 깜짝 놀랐는데 뭐 그 일제 뭐 이런 부분들 말고 저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제주 4.3 항쟁을 북의 지령에 의해서 했다라고 표현한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을 당에서 걸러내지 못했고 또 걸러진 이후에도 이 문제가 된 이후에도 당에서 적절한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은 당에 큰 부담이 될 것이고요. 전체 선거 판세에도 앞으로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조 부원장께서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비슷한 맥락이고요.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양당이 공천에 돌입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막말 논란에 대해서는 관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이제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발언들이 나오고 난 뒤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사과의 진정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곧바로 사과하고 그것이 실제로 재발 방지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건지를 보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다 논란이 되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언론에서 문제시됐던 SNS상의 발언 외에 추가적인 막말들이 지금 계속 발굴이 되거나 언론에 제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지금 상황에서 딱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힘든 건 있어요. 그러니까 여야가 다 엄중하게 보고 있을 걸로 보고요. 그리고 이번 선거가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이든 낙동강 벨트든 어디든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빙 양상으로 계속 몰려 들어가요. 격전지들이. 근데 이 격전지들이 박빙 양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수도권 민심과 중도 민심 아니겠습니까? 아마 당 지도부 공관위에서 이 점을 무겁게 여기고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같은 맥락에서 전봉주 전 의원의 공천 취소도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전봉주 전 의원은 막말 논란이 여러 번 있었고 그리고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사과한 이후에 사과 내용이 거짓말이었다는 거. 그게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에 가까운 고통을 줬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유선으로 사과를 했다고 했지만 사실 들어보니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전 장병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또 보면 제가 입에 담기는 뭐 합니다만은 무슨
다른 지금 논란거리들이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민심에서 크게 어긋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경선까지 가지도 말았어야 될 사안인데 민주당도 역시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 전 의원의 그 어떤 막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좀 즉각적으로 대응을 했다고 보십니까? 예, 뭐 그 막말 논란이 나오고 나서 하루 만에 후보의 자격을 취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문제 의식을 그 인식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정 전 의원의 그 공천 취소 과정에서 뭐 저희 민주당 쪽에서도 아마 여러 그 문제를 왜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느냐 하는 어떤 따가운 질책들을 받고 있는데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그 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당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검증의 시간들이 매우 부족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워낙 그 지금 선거전이 치열해질수록 양당 모두 이 말에 대한 중요성, 그 굉장히 좀 비상령을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저희 취재기자 연결을 통해서도 들었습니다만 그 이재명 대표가 살만하면 2번을 찍거나 쉬어라 이런 발언 때문에 또 한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당에서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글쎄 이 부분은 정확한 맥락을 좀 이해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권 심판론을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이 아주 강력하게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금 우리 그 삶이 매우 팍팍하고 퍽퍽해서 도저히 이 지금의 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이 경제 실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 계시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런 분들은 오히려 거기에 동의한다면 2번을 찍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정부가 하는 것에 어떤 경종을 울려야 된다. 또 새로운 기회를 야당에게 좀 주십사 한 그런 분들은 1번을 찍어야 된다. 이 말씀의 맥락으로 취지를 이해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듣는 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가 된 말씀을 하셔야 되지만 또 화자가 어떤 취지를 가지고 얘기했는가 하는 부분도 한 번쯤은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현재 삶이 팍팍하고 어렵다면은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고 1번을 찍어라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의 또 취지였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한편으로는 좀 오기 정치를 하시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직 논란이 제기되고 난 뒤에 공식 사과하셨잖아요.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다시 반복을 하셨는데 제가 백보 뒤로 양보해서 말씀드리더라도 뭐 2번을 찍으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 내용 중에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든지라는 내용이 들어갔어요. 예. 이게 뭐 우리를 지지하지 않으면 차라리 집에서 쉬어라. 그래 놓고서 야 문제가 되겠다 싶으니까 쉬는 것도 사실은 2번을 찍는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기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정동영 전 대표 계였습니다. 정동영 전 대표가 오래전에 노인 폄하 발언으로 한번 크게 고통을 치렀잖아요. 2000년 선거였던 것 같은데 그때 노인들은 집에 쉬시라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고 김은경 혁신위원장 얼마 전에 또 뭐 노인들은 투표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고 주로 쉬라 나오지 마라 이게 민주당의 무슨 공감된지 정치적 공격거리인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유권자를 갈라치게 하거나 유권자를 배제하는 발언은 공당의 대표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 말씀은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예, 또 한편으로 앞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 취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과도한 언론의 공격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도 또 당내에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후에 이제 강북을 정봉주 전 의원이 공천 취소되면서 그 빈 지역구가 된 이 공간에 어떤 인물이 다시 한번 공천이 될 것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까지 듣고 다시 두 분 의견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야당 입장에서 속해 있다 보니까 야당에 대한 언론의 공격이나 여당의 비난이 좀 도를 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거든요. 네, 결국은 국민께서 판단해 주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봉주 후보의 경우에는 좀 그 야당 후보에 대한 과도하게 정도 이상으로 좀 공격을 받았다 이런 판단이실까요? 네, 그런 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이제 그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네,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론의 과도한 공격도 없지 않다라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선 자체가 절차적 과정에 문제가 없고 결론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어허. 그 이후에 정봉주 후보의 발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추천 의결로 가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해석의 여지가 없이 전략 공천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럼 박용진 의원 측에서는 강부구를 전략 선거구로 지정하는 건 당헌 당규 위반이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그거는 뭐 박용진 후보 의원 측에서 이제 주장하는 거겠고요. 저도 이제 상황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전략 공천으로 가는 방향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안기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야당에 대한 조금 비난 수위가 좀 언론에서 있다 보니까 좀 과한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것도 당내의 목소리가 있는 겁니까? 그런 목소리가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 적극적인 지지층에서는 정봉주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와 또 안타까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의 결정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기 위해서 내려진 결정인 만큼 좀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당의 그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바른 판단이다라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만 더,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선에서 다투기도 했었고, 박용진 의원이 어떤 이의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박용진 의원으로 차점자가 올라가는 상황은 아닌가 보죠? 지금 이제 박용진 의원이 결선 투표에 대한 재심을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아직 재심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는 여전히 재심 과정도 경선 과정의 일부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 경선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전략 선거구로 지정되는 것은 당헌당규 위반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견 또 그 말도 맞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당에서 보면 후보가 선택된 이후에 그 후보에게 문제가 있어서 후보가 교체되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사고에 준하는 수준이고, 그런 상황일 때는 전략 선거구로 지정해서 빠르게 새로운 후보를 세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선택된 이후에 불가피하게 후보가 교체되었을 때는 전략 선거구로 어떻게 묶어가지고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거와 같이 비교하는 게 서대문 갑 경선에서 3인 경선이 있었는데 한 후보가 지금 경선에 탈락하면서 4위 후보가 올라왔습니다. 김동아 후보가 4위에서 올라오면서 경선에서 승리를 했거든요. 이것과 비교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니, 오디션 해가지고 탈락한 사람을 다시 발굴해가지고 경선에 붙여서 공천까지 가는 건 전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이게 경선을 하고 결선까지 갔는데 나머지 한 사람이 하자가 있어서 탈락을 하면 나머지 사람한테 주는 게 이게 상례고 관습이고 우리가 아는 경선이죠.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밀양, 창녕, 함안, 의령 지역구에 박일호 후보가 공천을 받았다가 탈락이 됐어요. 탈락이 되고 난 뒤에 결선 투표에서 붙었던 박상웅 후보로 공천을 결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은 처음부터 박용진 후보를 찍어내게 한 거 아닙니까? 하위 10%에 현역 평가 하위 10%에 넣어가지고 한번 잠금 장치를 했고, 강성 지지층들이 수박이니 이래가지고 몰아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하고 경쟁했었고, 전당대회 경선 때 이재명 대표하고 경선하면서 쓴소리 한 사람이라고 몰아낸 건데, 그 사람을 다시 줄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의 민주당의 공천 분위기, 사천 분위기라면. 그래서 한쪽으로 몰고 가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온당한 건 아닙니다. 경선에서 두 사람이 붙었는데 한 사람이 탈락했으면 나머지를 주는 게 맞죠. 다른 핑계를 댈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럼 국민의힘은 도태우 후보 빠진 대구 중남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금 사례가 다르죠. 도태우 후보는 단독 추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경선을 거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독 추천, 사실상의 전략 공천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분이 빠졌을 때 전략 공천을 다시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시간이 총선이 27일 정도밖에 안 남았기 오늘로 때문에 26일 남았습니다. 26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경선을 거치고 할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략 아마도 공천에 그럴 따라서 거라고 판단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자, 수도권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출마자들 사이에서 지금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은 총선 위기론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도 그렇고요. 또 불과 이제 1, 2주 사이에 공천 갈등이 있었던 그때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요인이 좀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총선은 광역 단위의 선거하고 다릅니다. 대통령 선거라든가 뭐 서울시장 선거라든가 달라요. 그래서 각 당의 지지율이나 지도자의 지지율이 총선 출마 후보들에게 곧바로 연결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당 지지율에 편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 몇 명의 인물 경쟁력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면 결국 거대 여야, 거대 양당의 지지층들이 결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격전지를 중심으로 박빙양상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중도층이라든가 청년층의 입김이 커요. 그리고 정치 이슈에 대해서도 민감하고 수도권 122개 지역구 중에서 제가 역대 선거를 대충 보면 3% 이내 격차, 대개 한 3,000표로 승부가 갈리는 지역이 한 30여 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도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곧바로 후보 지지도로 가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박빙양상으로 가고 격전지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어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당에 대한 지지도가 인물 지지도와 조금씩 겹치는 부분들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공천이 끝나고 나서 좀 어느 정도쯤 그 수도권 위기론이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천 갈등 마무리되고 민주당이 좀 반등하는 추세 아니냐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조용한 공천 뭐 이렇게 비교되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공천의 잡음이 좀 컸다 이렇게 비교되면서 아마 그 민주당 공천이 크게 부각이 되면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았던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았던 그런 측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공천 국면이 끝나면서 이제는 캠페인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채, 양명, 주라고 해서 이 윤석열 정부의 정권 심판론을 다시 한번 불을 붙이고 있는 재점화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또 일정하게 또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종섭 지금 호주 대사의 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현재 이 정부의 실정 내지는 정부가 하고 있는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 자료들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수도권의 중도층의 표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6일 정도 남았습니다만 점점 가면 갈수록 수도권의 이 박빙 양상은 더 좀 깊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선거운동하는 후보들 사이에서는 지지자들이 이번을 찍겠다 하지만 이제 장바구니 물가나 장 보러 가면 한숨부터 나온다 이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수도권 선거운동하는 후보들 사이에서는 이거 좀 뭔가 더 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 반등의 모멘텀 좀 어떤 동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거든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그 선거가 단계마다 총선이 이 성격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12월 말부터 지금까지는 대개로 공천 국면이었지 않습니까? 공천 국면이니까 누구를 공천을 하느냐, 어떤 기준에 하느냐, 누가 처신을 잘못했느냐, 막말을 했느냐 하는 정치적 이슈가 뉴스, 언론의 표면에 다 등장하는 건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총선이 오로지 정치적 관심에 몰입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지금 이제 공천이 끝나고 나면 본격 선거운동 기간으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국민들께서 금리라든가 물가라든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고 계시고 그다음 경기 자체가 지금 불황형으로 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하소연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선거운동 국면으로 들어가면 여야가 다 민생 이슈, 생활 이슈, 서민 이슈를 내놓을 거라고 저는 봐요. 보고 특히 이제 여당 같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여당이니까 선택해서 국민들에게 제시할 정책적 수단들이 좀 더 다양하고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민의힘 지도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총선 국민들의 마음에 맞는 정책들을 지금부터 내놓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정책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메뉴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서 공략하고 있는 부분, 앞서 말씀하셨던 이종섭 호주대사의 출국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쯤 수도권 민심에는 좀 부정적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나 부담을 갖고 있는 후보들도 있거든요.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 이종섭 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출국 전에 호주로부터 아그레망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지금 호주와 한국 간에는 뭐 국가 차원에서 논의해야 될 긴급한 국방 안보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요. 공수처에서 민주당이 작년 9월에 이걸 고발을 했는데 예. 9월에 고발하고 난 뒤에 12월 말 1월 초 사이에 아마 출국 금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예. 공수처가 출국 금지를 2번이나 연장하면서도 소환 조사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개는 예. 우리가 출국 금지를 하는 경우에는 범죄 피의자일 경우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도주 우려가 있거나 뭐 이래야 하는 거, 특수 상황이 발생해야 하는데 공수처 이런 행위 자체가 사실 빌미를 준 것 같아요. 지금 작년 9월에 고발한 이후로 이종섭 지금 장관이 공수처에서 기소가 된 피의자가 아닙니다. 예. 피고발인신 분이에요. 피고발인을 지금 출국 금지까지 해서 2차례 연장이나 한 건데 예. 이건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가 보는 형사 뭐 재판 검찰 법무부의 업무 처리 지침과도 좀 흐름과도 다르고요. 이거를 과도하게 도주 프레임을 씌워서 총선으로 악용하려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 입장은 고발장 접수를 지난해 9월에 하고 네. 12월에 출국 금지를 했는데 조사도 없이 계속 2번이나 연장을 했다. 이 부분을 좀 공략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좀 한번 좀 되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어느 정부에서의 공공기관입니까? 문재인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가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공수처고 공수처에서 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초 자료 조사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피의자, 피고발인까지 조사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어쨌든 지금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가 세 개 있다면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이종섭 리스크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두 번째가 막말 논란이었었고요. 세 번째가 물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가 문제 같은 경우에 2004년도인가요? 2005년도인가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경포대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면서 환생경제라는 단막극 같은 거 만들어서 나경원 후보부터 여러분들이 출연하셔가지고 대통령의 이 경제 무능에 대해서 질타하셨던 게 지금의 국민의힘 전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이 정말 준비가 많이 되어 있다라고 여당의 그 입장을 말씀 주시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해왔던 많은 실정들이 있는데 그 실정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만이라도 저희는 심판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선거가 될 것이고 그런 예. 선거의 프레임은 선거 끝날 때까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부분 짧게 이번 총선에 큰 영향을 될지 변수가 될지 좀 주목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제 대전지검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관련해서 김수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 재편에 넘겼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총선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역시 지금 현 정부가 아니라 전임 정부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기소를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포럼 사의제라고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이 만들어 놓은 데에서 입장을 밝힌 걸 보면 이 기소는 정확하게 이슈 전환용 기소일 뿐이지 이 이슈에 해당하는 이 통계 조작은 없었다라는 것이 지금 이 기소를 당하신 분들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 이것은 뭐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예, 있습니다. 총선 직전에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런 지적, 이슈 전환용이다 이런 지적들은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검찰 측에서는 수사가 어느 정도 생각보다 길어진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해명하는데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이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밝혀내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작년 9월에 이게 검찰에 의해서 감사원에 의해서 검찰에 고발이 된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9월에 됐고 10월에 뭐 통계청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10월 중순에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들어갔고
이게 조사 대상자만 1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6개월 만에 기소를 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하는 거는 이게 시점을 맞출 수도 없고요. 예. 검찰이 일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다투면 될 문제고, 검찰의 이런 일정에 따른 그 검찰력 행사를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거는 뭐 혐의 사실이 있으면 혐의를 다투고 벌을 받을 일이 있으면 받으면 되는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선에 도전하는 러시아 대선 투표가 오늘부터 사흘간 치러집니다. 푸틴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얼마나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할지가 관심인데요.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 투표함이 등장해 사실상 공개 투표나 다름없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최영주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 도네츠크에서 실시된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현장. 군인을 대동한 선거관리 요원들이 집집마다 가정을 방문합니다. 직원이 잠시 시선을 피하지만 투명한 투표함에 용지를 접지도 않고 그대로 넣습니다. 사실상 공개 투표나 마찬가지입니다. Я жду, что мы выберем достойного президента, который обеспечит нам в перспективе хорошую жизнь. 이번 대선에는 푸틴을 포함해 모두 4명이 출마했는데 다른 후보들의 존재감이 미미해 푸틴 대통령의 5선 당선이 사실상 확실시됩니다. 반정부 성향 인사들은 후보 등록이 거부돼 출마가 아예 좌절됐습니다. 관건은 선거 전 마지막 여론조사 예측대로 푸틴의 득표율이 80%를 넘을지 여부입니다. 실제 80%대 득표율로 당선된다면 지난 2018년 76.7%를 넘어서는 역대 최고 기록이 됩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압도적 득표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Все это происходит на фоне неудач на линии соприкосновения, на линии фронта. Ни одной из целей, которую они ставили перед собой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ни не достигли. 이번 러시아 대선은 처음으로 사흘간 치러지고 온라인 투표도 도입됩니다. 모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지만 공정한 선거 감시가 어려워 조작 선거 우려도 나옵니다. Впереди голосование на выборах президента. Да, они полная фикция и фальшивка. Путин нарисует себе любой результат, который ему по душе. 푸틴이 이번에 5선에 당선된다면 2030년까지 30년을 집권하게 되는데 이는 옛 소련 시절 스탈린의 29년 독재를 넘어서는 기록입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정부가 북한이 자체적인 핵우산을 보유했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엔 전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푸틴 대통령이 현지 인터뷰에서 북한이 자체 핵우산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대선을 앞두고 러시아 TV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자체적인 핵우산을 보유했고 러시아의 핵과 관련해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기밀문서 유출 사건에 대한 기소를 기각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요청에 대해 법원이 거부하면서 이 재판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흑인과 아시아계 등 흔들리고 있는 자신의 지지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해 플로리다 연방법원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재임 시절 핵 전력 등을 포함한 기밀 문서를 대량으로 유출한 혐의와 관련한 특검의 기소를 기각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반출된 문건이 개인적 기록이라면서 부당한 기소라고 주장했지만 특검 측은 기밀 문건에 사적으로 여겨질 만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에일린 캐논 판사는 면밀히 검토한 결과 트럼프 측의 기소 기각 요청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재판은 그대로 이어가게 됐습니다. Both sides have proposed a summertime trial, although Trump's defense team also says that there's no rational way to hold a trial this year so close to an election.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덩춤은 입막음 돈 지급 의혹은 물론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등 88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경합주를 돌며 최근 지지세가 예전 같지 않은 흑인과 아시아계 등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강조했습니다. For generations, black, brown, and Native American, Asian Americans, Native Hawaiians communities weren't fully included in our democracy or our economy. But yet by pure courage, heart, and grit, they never gave up. They pursued the full promise of America.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다소 밀리거나 박빙인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전통적 지지층을 다지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실상 11월 대선의 향방을 결정할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등 경합주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오타니 쇼헤이가 메이저리그 개막전을 위해 한국에 오기 전 아내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김하성은 샌디에이고 동료들과 함께 금이 환영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난달 깜짝 결혼을 발표한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 서울에서 열리는 메이저리그 개막전을 앞두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 아내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비행기 앞에선 오타니 부부가 나란히 검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오타니 아내는 키가 193cm인 오타니와 비교해도 보시는 것처럼 키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있죠. AP 등 해외 언론들은 오타니 아내가 프로농구 선수 출신인 다나카 마미코라고 전했습니다. 다나카 마미코는 일본 야구 팬들이 오타니의 아내로 지목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타니는 또 기다려지다라는 한글 문구와 함께 태극기를 올려 이번 서울 시리즈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는데요. 오타니와 LA 다저스 선수단은 오늘 오후에 한국에 도착합니다. 한편 다저스와 맞붙게 될 샌디에이고는 먼저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전세기 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요. 늦은 시간인데도 취재진과 팬들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마차도와 타티스 주니어 등은 기다리던 팬들에게 친절하게 사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금이 환영한 김하성 선수의 소감 함께 들어보시죠. 기분 좋고 이제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많이 기대하셨을 텐데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두 팀은 오는 20일과 21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메이저리그 개막전을 치릅니다. 지난해 성탄절 새벽 32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방학동 아파트 화재 피의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불을 내서 이웃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아파트 주민 70대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새벽 서울 방학동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화재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도 날씨가 포근합니다. 서울 낮 기온 1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강릉은 22도 등 동해안과 남부지방에서는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야외 활동하기 참 좋겠지만 아쉽게도 미세먼지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중부와 경북 곳곳에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해안에는 건조특보와 강풍특보가 동시에 내려져 있습니다. 메마른 대기에 강풍이 더해지면서 산불 등 화재 위험성이 무척 크니까요.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오늘 전국 하늘이 맑겠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게 오르겠는데요.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면 서울 15도, 광주 19도, 대구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주말인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17도로 오늘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휴일까지 곳곳에는 비가 지나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쌀쌀한 바람이 강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